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작성에 필요한 SPSS, 에모스, 통계 분석 방법 저자 송지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연구 주제의 발견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주제, 사회 현상과 논문 속에서 관심 주제의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겠는데요. 연구 주제, 최초 논문을 시작할 때 제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연구 주제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주제라는 것이 선정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뭐부터 써야 할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게 연구 초보자들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 지도 교수님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 어때요? 아주 친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지도 교수님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도 교수님은 주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지시를 내리는데 다른 사람 논문 많이 읽어보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논문을 많이 읽어봐요. 그런데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부터 결정을 해야 되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지 막 시작부터 막혀서 막막할 겁니다. 지도 교수님한테 다 찾아가죠. 지도 교수님, 주제 좀 결정해 주세요.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결정해. 자, 연구 주제는요, 지도 교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연구자가 결정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 주제를 결정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참 그 부분이 난관이게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석박사 과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이 이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논문을 쓸까 생각하면서부터 논문을 시작해요. 최초에 논문 준비하는 대학원생이라면 논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논문 계획서 안에 무엇에 관해서 논문을 쓸까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요, 학위 논문 과정에 사전에 제일 먼저 제출하는 논문 계획서하고 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 계획서 작성하는 이 부분은요, 연구 초보자에게 가장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힘이 아주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 교수는요, 연구자가 정한 관심 분야에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주제를 선정하는데 최종 심사를 하고, 또 올바르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 교수죠. 지도 교수한테 논문을 쓸 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든지 역할적으로 의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논문 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지를 하지 마시고요. 지도 교수님의 역할은요, 논문 진행 중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승인이나 어드바이스를 구할 때 지도 교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의지를 하고,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자가 직접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연구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연구자는요, 사회 현상 혹은 관심 영역 속에서 연구 주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탐색해서 정독해서 많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행 연구 탐색을 통해서 연구 주제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주된 관심 변수에 영향을 미칠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를 찾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주제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지금 3가지로 적어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요, 사회 현상과 관심 영역, 즉 전공 속에서 연구 주제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탐색을 해서 마지막에 연구 주제와
똑같은 중복된 선행 연구들이 있는지 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이 중복된 연구들이 기존에 많이 존재를 한다면 내 연구의 독창성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구 주제가 중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주요 관심 변수, 내가 정말 연구하고자 하는 이 변수 하나를 찾아서 이 변수의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연구 모형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 현상과 관심 영역, 전공 속에서 연구 주제의 발견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혹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해당 주제를 이제 자기 관심 영역에서 주제를 발견해야 되겠죠. 자, 연구자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주제를 결정을 해서 논문을 쓴다면요, 연구 전반이 즐겁고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호기심이 생기고 어떤 연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무엇보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영역 속에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입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탐색입니다. 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미 퍼블리시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들을 조사해서 정독해서 많이 읽어가는 겁니다. 자, 비교적 많은 선행 연구를 읽을 것을 권장을 하고요. 또 선행 연구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가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은요, 뭐 아무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 주셔야 돼요. 논문을 읽을 때는. 그럼 그런 목적이 뭐냐? 대표적인 게 변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선행 연구 탐색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연구 주제와 중복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또 만약 중복된 것이 있다면 선행 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뭐 A가 B에 미치고 B가 C에 미치는 이런 세 개,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다면 이 A, B, C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행 연구에. 그렇다면 기존의 A 변수, B 변수, C 변수에서 뭐 조절 변수를 하나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위 요인을 좀 더 넣고 구체적으로 뭐 영향관계를 본다든지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연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행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요 관심 주제와 영향관계가 있는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변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요즘 가장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변수를 선행 연구 속에서 찾고요. 또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결과 변수를 선행 연구를 정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선행 연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현상과 논문 속에서 관심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 하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은요, 현재 상담소 직원이고요, 석사과정 재학생입니다. 평소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실제 논문을 통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과 좋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는 어떻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서 자기가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은 우울증을 빨리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우울증 극복도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가정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실제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규명해보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주 좋은 집에서는
학생이 청소년이 우울 증상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살 충동까지는 거의 미치지 않지만 부모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우울 증상이 있다면 자살 충동에 이어지는 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다는 어떤 그런 가설 속에서 우리가 규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요, B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지금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고요. 이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실제 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어떤 성향, 기질이죠, 기질. 청소년들의 기질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걸 눈으로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따라서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청소년들의 어떤 성향, 기질에 따라서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따라서 학교 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초의 관심 변수가 뭐였습니까?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학업 스트레스를 두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선행 변수를 뭘로 잡았죠? 청소년들의 기질을 잡고요. 그리고 또 결과 변수를 뭘로 잡았습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기질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청소년의 기질이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연구 모형을 짜고 이제 실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번에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사람은요, 현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평소에 할아버지가 상당히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또 노인들의 사회 문제를 TV에서도 아주 쉽게 접하게 되죠. TV에서 접하게 되면 은근히 이제 할아버지가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또 이 사람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노인 문제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학의 영역은 상당히 방대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할아버지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고 또 논문도 읽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니까 대표적인 노인 문제를 보니까 고독감, 그리고 이 고독감에 의해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선행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고독감과 자살 생각으로 함축을 하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저토록 외로웠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가 있고 없고를 조절 변수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는요, 노인의 고독감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의 조절 효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방금 앞에서 했던 이 사람은 계속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요, 고독한 노인들의 문제를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계속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에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논제는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참여 만족, 그리고 경제 상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결정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연구를 시작할 것이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은 논문의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이제 D라는 사람은요,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겸 직장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죠, 대학원에. 근데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요, 뭐 사장님도 되고 뭐 상사도 되겠죠. 사장님의 어떤 아주 성격이 개팍해 가지고, 그죠? 그 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학교에 가면 또 교수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성격을 맞추기가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을로 살아온 D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상사를 모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회사 매출이 또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죠. 좋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싶고 매출액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매출 감소, 어떤 기업의 조직의 매출 감소를 리더의 자격 미달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잘 이렇게 인사 관리를 잘한다면 매출이 이렇게 줄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논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서비스 기업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혁적 리더십이, 자, 리더십이란 종류는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논문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사 신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자, 상사 신뢰라는 것은 이 종사원들이 누구나 다 상사는 있겠죠. 사장 이외에는 이런 자기의 직접 상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직무 성과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D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현재 여건 속에서 이러한 논문 주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론이 되겠죠. 문제 제기나 연구의 의, 이런 지금 이 두 번째 2번에서 나오는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주로 논문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앞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결정을 했어요. 연구 주제를 결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서론 작성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론 작성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논문 계획서 상에서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가 부분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결정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죠. 문제의 제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논문 주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인간관계, 부모 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건 앞에서 아까 제가 다뤘던 주제가 되겠죠. 자,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죠. 그리고 자아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인들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민감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청소년들은 어떤 스트레스, 우울로부터 어떤 반항, 그리고 자살까지 어떤 심각한 심리적 부정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고,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는 7.7명이 된 것이 2014년에는 1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아울러 청소년 자살 생각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요, 우울증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청소년들의 어떤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살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가 1위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왔고, 2위는 가정 불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의 자살을 하고 싶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부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제기는 청소년들이 어떤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어떤 이런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있고, 이런 우울증은 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률을 낮춰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내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결정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연구가 아니겠죠. 연구자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연구 주제를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논문 계획서, 이 부분이 나중에 논문에서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반드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이 실제로 자살 충동으로 연결되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해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따라서 두 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는 조절 효과가 작용하는지를 조사해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연구의 의의라는 것은 거의 연구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자, 내가 주제를 결정해서 이 연구가 어떠한 목적이 무엇냐, 또 향후에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연구가 어떠한 의의가 없다면 이러한 연구를 통한 이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걸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의 의의가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 초보자들이 연구 주제를 막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과를 하는 부분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왜 이 연구를 결정을 했으며 이 연구 결과가 나중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연구의 의의를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논문의 의미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논문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것은 이 논문의 필요성 역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논문이 아니겠죠. 그래서 최초의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할 때 분명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의의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연구의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실제 예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들의 고독감, 무만감이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의 조절 효과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통계적 수치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겠죠. 이러한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 속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2009년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가 5,05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어요. 노인들의 인구 자살 사망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75세 이상 고연령에서도 자살 사망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보다 약 8.3배 더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자, 노인 자살 영향 요인으로는요. 노인들이 자살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살하지는 않죠.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노인들의 우울증, 스트레스, 또 요즘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노인들의 학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자살하게 된다. 자,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있지만 노인들의 가족 구조의 형태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무만감, 이런 것들이 자살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기존의 노인들의 자살을 하는 이유를 우울, 스트레스, 노인 학대들이 선행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가 선행 연구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노인들의 고독감, 그리고 무만감,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이 연결된다는 선행 연구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또 어때요? 이것만으로 봐서는 이 논문은 상당히 독창성이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계획서에 왜 이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통계적 수치들, 노인들의 자살이 이렇게 많다는 통계적 수치와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의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때까지 선행 연구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노인들의 고독감, 무만감을 가지고 곧 어떻게 노인들이 자살에 이어지는 이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연구에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고독감은요, 특별히 혼자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느낌을 말하고요. 무만감은 자신의 미래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무만감입니다. 자, 이러한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노인들의 자살과의 연관성을 규명해보고 또 배우자의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그 연관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제기. 이렇게 비록 몇 줄 안 되지만 물론 실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서술을 해야 되겠지만 요 몇 줄 안 되는 이 줄만 봐도 왜 이 연구자가 시작하게 됐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연구의 의의는요.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에 맞는 중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적 차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가족의 역학에 대한 관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분명한 의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의를 제시를 못한다면 연구 주제 잘못 선정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이제
또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 기업에서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했던 두 번째 예와 지금 세 번째 예, 요거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난 이후에는 연구 모형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서비스 기업들은 어떤 환경적으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경영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그런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 기업 종사원들은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고객 만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관료적 조직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요.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 방안으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는요, 리더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 수많은 경쟁과 쇠퇴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기술, 안정된 경영과 예측을 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한 기업이, 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리더가 하겠죠.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리더의 유형을 보면요, 거래적 리더, 또 뭐 변혁적 리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거래적 리더는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혁적 리더는요, 구성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목표 성취를 격려하는 그러한 리더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에 서비스 기업 종사자들에게 부합되는, 서비스 기업 종사자들한테는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떤 리더의 유형을 발견하고요. 또 조직에, 서비스 기업에 그 해당되는 조직에 적용한다면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례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 제기예요. 자, 결국은 이 문제 제기는요, 서비스 기업은 환경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런 변화와 혁신 속에서 리더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리더의 유형이 서비스 기업에 잘 맞는 리더의 유형인가라는 것이,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제기가 됩니다. 자, 연구의 의의는요, 본 연구에서 서비스 기업에서 리더의 유형에 따라서 조직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함으로 해서 서비스 기업 종사원들의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즉 연구의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비스 기업 종사원들에게 가장 맞는 리더십 유형이 나올 것이고, 그 리더 유형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본 연구의 의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연구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앞에서 설명드렸죠.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자, 보시면 연구 모형이 우울은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는 이렇게 독립변호사, 종속변호사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은 자살 충동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울증을 지각하게 되면 자살 충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우울과 자살 충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에서 설명했던 노인의 고독감, 무만감이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의 조절 효과입니다. 자, 모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가설 볼게요. 첫 번째로, 노인들이 지각하는 고독감은 무만감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노인들이 지각하는 무만감은 자살 생각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들이 지각하는 고독감은 자살 생각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인들이 지각하는 고독감, 무만감,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고독감과 자살 생각 사이에 무만감이 매개 효과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설이 노인들이 지각하는 고독감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만감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도 돼요. 지금 여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설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연구 주제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봤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연구에 문제 제기가 있고 연구의 의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결정했다면 이렇게 연구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세 번째 예가 되겠죠. 서비스 기업에서 리더십 유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 거래적 리더십과 비현실적 리더십, 그리고 조직 성과,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의지 구도. 자, 이 연구에서는요, 조직 성과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 비현실적 리더십. 자,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설은 서비스 기업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개의 가설로 구분해도 됩니다. 역시 변혁적 리더십은 또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적 리더십은 어때요?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뭐에 영향 안 미치고, 변혁적 리더십은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이래서 서비스 기업에서 어떤 리더의 유형이 조직 성과에 가장 잘 미치는지 우리가 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문제 제기를 제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기술을 하고 연구에 의의가 있으면 우리가 연구자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 모형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연구 모형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밑에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모형을 그리고 가설을 설정했다면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아주 많이 완고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연구 모형에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죠. 측정 도구의 선정 및 설문지 작성입니다. 아주 우리가 앞에서 연구 모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이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측정 도구입니다. 자, 측정 도구가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부모 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자,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연구 주제죠. 자, 위 연구에서 변수가 몇 개입니까? 우울증, 자살 충동,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연구 모형에서도 동그라미를 3개 그려놓고 우리가 모형을 이제 그리게 됐죠. 그러니까 측정 도구, 우울증을 측정해야 되고 자살 충동도 측정해야 되고 청소년들한테 부모 자녀 관계가 당신이 어쩌냐는 것을 이제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측정 도구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울증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들이 지금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 연구자가 어떤 본인의 연구에 가장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런 측정 도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 연구에서는 이게 가장 올바르겠구나라고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 도구의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보면요. CESD 척도. 자, 나옵니다. 첫 번째 예죠. CESD 척도.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전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울증과 관련된 질문이 8문항, 그리고 긍정적 정서가 4문항, 이거는 역점 환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 6문항, 신체적 재화 2문항 등 총 4개 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측정 도구예요.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내 연구에서 사용을 한다면 논문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누구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내 논문에서 이용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막 이렇게 논문을 보다 보면 측정 도구에 선정해서 변수들을 누구누구가 몇 년도에 개발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내 논문에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측정 도구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도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15개 문항이고 예, 아니요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2개 측정 도구가 이 연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측정 도구는 노인을 측정하는 도구니까 자기는 CESD 척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측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CESD 척도가 어떠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조사를 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1번부터 20번까지인 각각의 CESD 척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연구 모형이 나왔습니다. 연구 모형이 나왔으면 연구 모형에 있는 변수들을 측정해야 돼요. 이 측정 도구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내 연구에 맞는 측정도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했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 보여줬던 노인의 고독감, 무만감이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유무의 조절 효과.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몇 개가 되죠? 고독감, 무만감, 자살 생각 3개의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유무는요? 밑에 나온 듯이 배우자 유무는 설문지에서 배우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어째서 조사해서 가져오는 측정 도구가 아니죠. 그냥 있다, 없다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고독감, 무만감, 자살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개발이 되어 있다면 연구자는 해당 측정 도구를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연구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 기업에서 리더십 유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 이 연구에서는요, 리더십 유형을 아까 전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2개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와 변혁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딱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측정 도구가 필요하고요. 또 조직 성과를 측정하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직 구도 이것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4개의 측정 도구를 개발되어 있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보고 자기 연구에 가장 맞는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측정 도구가 어떻게 찾느냐 문제. 초보들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누가 개발한 이 개발자 보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외국인 원서를 찾아서 원 논문을 찾아서 그죠? 보고 이제 번역을 해서 자기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이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학술 논문을 보면 측정 도구 내용, 설문 내용이 없으니까 주로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 속에서 이러한 측정 도구를 선정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찾아서 그 논문 제일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설문지가 나오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 설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측정 도구를 선정을 했다면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설문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조직 몰입도가 총 9문항짜리 측정 도구로 선정했다면 그 내용들을 적고요. 자,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5점 촉도로 사용했다면 촉도 점수가 올라갈수록 매우 그렇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점수가 높으면 매우 그렇다로 가는 이제 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이제 연구 대상한테 설문지를 배포를 하고 그리고 회수를 해서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우리가 연구 주제의 발견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 주제를 발견하게 되며 이 연구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연구 모형을 짜서 이 연구 모형 속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게 되겠죠. 연구 모형을 보고 가설이 나오고 이제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연구 모형에 나오는 변수들의 측정 도구가 되겠죠. 측정 도구들을 선정을 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기까지 제가 논문 작성 방법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초보들은 최초에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제일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뭐부터 작성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연구 주제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구 주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는 아주 자상한 지도 교수는요, 그런 것까지는 다 설명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지도 교수는 그렇게 자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상한 교수님도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논문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자상하지 않고 지도 학생들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찾아와. 네가 알아서 가져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간에 빠지게 되죠. 일부러 또 지도 교수님이 그런 난간에 빠지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연구 주제를 결정하면 내 논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문을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가 여러분들의 어떤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고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좌 이어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작성법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주제 발견 강의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